번째 이제 공통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연 청년 정치가 무엇이고 또 어떤 각오와 어떤 의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간단한 의견 한 4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전진영 예비후보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마포구 후보, 마포구 의원 후보 서강동 합정동에 또 출마하는 전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 또 정의당, 오늘 이 패널 중에서 저만 정의당이라서 저의 입장이 혹여나 또 정의당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생각과 더불어서 제가 또 마포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자신의 삶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는 점, 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 2030 전체를 저희가 MZ세대, 민지세대라고 묶는데, 저는 사실 이 너무나 폭넓은 세대를 민지세대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에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년 정치도 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도 하나의 단어나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또 이제 먼저 앞서 말한 정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함께 얘기를 해봤을 때, 청년 정치는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청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과 접하는 그 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운동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앞서 나가서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자리에서 함께 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청년 정치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또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이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폭염이 40도가 가까운 여름이 있었고 50일이 가까운 장마가 있었나요? 이거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이 기후위기는 결국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아주 불평등의 하나인데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우리 야외 노동자들이 불평등의 기후위기에 의해서 좀 가장 크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 선거 슬로건을 공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마포구의회를 투명하게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는 결국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겠고, 그리고 이 건강권 문제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마포구에 가장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초대형 발전소, 가스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이런 큰 발전소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당일리 발전소라는 곳인데, 이 발전소 터전에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석탄화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가스 발전소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서 아직도 발전소로 이제 발전료를 계속 뽑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스 발전소가 많은 사람들이 무공해 천연가스 발전소로 알고 있어요.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고요. 쓰레기 소각장 3개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측에서는 이 연기는 수증기다, 그리고 사람의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분들은 거의 3대째 살아온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때는 빨래도 못 널고, 빨래를 넣으면 까만색 먼지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창문도 못 열고 지내시다가 지금은 좀 괜찮거니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만 사실상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배출이 되면서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전소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고, 그리고 이 마포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건강권을 지키고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고 이런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을 제가 이제 또 살펴보고 또 회기들을 알아보면은 저희 마포 구의원들이 전국으로 많이 이슈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할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재개발 조합장을 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남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구의원을 세습하는 정치인도 있거든요. 이런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이 노령인 인구층과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인구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건강권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결국엔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부터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르신 말벗 봉사를 5년째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건강 문제와 함께 또 돌봄 문제 같이 또 제가 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재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도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저의 장점이 있어서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구의회로 꼭 입성해서 많은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뜨거운 포부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대호 예비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정치와 지금 어떤 각오, 아젠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선거 출마한 계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성남시라는 도시에 처음 오게 된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이 도시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IMF 여파로 사업이 좀 잘 안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프로그래머셨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IT 벤처 투자를 열심히 해놓은 덕분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다행히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울산에 살다가 성남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죠. 그리고 20살 무렵에는 또 집안이 또 아버지의 사업이 또 한 번만 어려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정이 화목해지기 어렵다는 것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나아지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게 맨날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구나. 굉장히 멋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당시에 겪고 있는 불행이 제 탓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탓이 아니죠. 사업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이제 되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버팀목을 곳곳에 이제 깔아놓는 게 정치구나.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언젠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IT 스타트업에서 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제 인생에 되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타다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같이 제가 이제 당시 타다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어요. 하반기에는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시겠지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제 세계관이 좀 부서지는 경험을 당시에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한국 사회란 책임 있고 양심 있고 뛰어난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더 나은 미래상 이런 걸로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려면은 원망하고 이러는 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원망 같은 걸 멈추게 됐을 때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시민들을 이제 만나서 한 200분 정도 만나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두 가지 고민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내 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외로움과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심지어 그 형편이 좋은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선거에서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부동산 이런 정책들로 표출되긴 하지만 그건 사실 그 표면이고 심층에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내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잘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를 상대하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왜 그런 진짜 문제들을 잘 상대하지 않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순진해 보인다고 이 문화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이번 선거에는 이런 비전을 들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가 불안과 외로움을 다 없애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줄여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제가 자라면서 정부와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누군가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아무리 회사 같은 데서 힘들었어도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나 뭐 친구, 애인이랑 같이 여유롭게 좀 오늘 이랬어 저랬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일을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기 어려운 어떤 연결망의 단절이나 여유 없음이나 회사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 좀 그런 여유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잘 다루는 것이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성남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특히 성남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이 도시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를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도 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도 좋은 그리고 자유 시간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성남시장 후보자로서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사실 저는 청년 정치가 별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에 그 우리 당 이제 선배 정치인분들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 생길 수 있고 근데 뭐 이런 데서 막 어떻게 또 입장을 딱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지금 당장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직후였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잘못을 떠나서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게 되게 컸는데 이 친구도 그런 위기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원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유보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만족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그런 기회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와 이제 대선을 전후해서 많은 그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해도 소용없고 비대해도 소용없고 그냥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이 도전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정치권에서도 되게 그 유의미한 변화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어떤 한때 되게 유효했지만 이제는 좀 낡아져 버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선배들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정치라는 게 어떤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세력들 간의
합의와 조율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낫게 만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그런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처음에는 좀 다투기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사무실 구하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세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을 만나 뵙어서 반갑고 앞으로 저도 좋은 동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죄송하기도 하고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자, 우리 조이사 기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정치와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의제. 네, 저는 주이사 의원이고요. 사실 저는 그 청년 정치라는 말에 우리 옆에 이대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청년이 하는 정치, 뭐 청년 정치라는 말의 존재를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 스타일이 기성과 좀 윗세대죠.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정치를 하는 목적이나 또 방향성은 어떤 정치 세력 따라 다른 거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애초에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한 게 기성 양당 협회라든지 또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인 어떤 경쟁으로만 몰두돼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던 정치 혐오자로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지대에서도 오래 있었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너무 한쪽으로 행정 권력도 쏠려 있고 입법 권력도 쏠려 있던 상황에서 제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야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대문 구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너무 현 여권으로 쏠려 있던 의회 권력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당을 국민의힘으로 하고 있지만, 제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각은 평범한 주민들 편에서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청년 정치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얻으려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그 스타일이 기성의 어떤 정치인들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소통 창구가 다양하고 더 활동력 있고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고 더 많이 발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젊은 정치인과 좀 더 연배 있고 경륜 있는 정치인과의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서대문 구의원 바른미래당이라는 3번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었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한번 정치하는 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제 지역구가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도 도전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좀 원외 정당이라든지 굉장히 당세가 약한 정당에서, 특히 제 지역에서는 녹색당의 이태영 후보분이 되게 오랫동안 출마를 해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1000표 가까이 항상 이렇게 득표를 하셨지만 사실 1000표는 10%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한 6%, 5%. 근데 그렇게 저보다 한 8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그렇게 두들기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제 지역에 처음에 출마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다 50대 후반,
심지어 70대 초반의 분이 계셨을 때 저 같은 30대 후보가 나오니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덕분에도 저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또 그리고 당선된 이후로도 지금도 얘기하지만 주이삭이라는 어떤 젊은 기초원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에 용기를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에게도 정치를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반 주민들의 그런 관점을 만드는 거를 제 의정활동의 목표로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한 정당의 큰 야권의 그 정치 세력의 대표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출마하는 거가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된 거에 제가 한몫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하는 이유, 사실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가 없다고 저보고 계속 시의원 광역으로 좀 올라가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재선을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34세 30대 재선 의원이 젊은 사람이 재선으로서 힘있게 정치를 하면 또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 의장으로서 역할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지방의회 4년을 해보니까 아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1년 딱 하면 매너리즘 혹은 내가 왜 정치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우리 세대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냈는데 안 먹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굳이 이걸 하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나한테 뭐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없고, 가족들은 힘들기만 하고, 동네에서 소문 들고 네,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그 의회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물론 앞서서 정말 좋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가 그 권위의식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하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지방의회가 더욱더 언론과 소통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제가 의회 재선 의원 들어가면 힘 있는 다선 의원으로서 의회가 더 주민 눈치 볼 줄 알고 주민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의 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다른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당연히 할 거고 이런 큰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아젠다를 그렇게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미주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청년 정치는 어떤 거고 어떤 거하고 의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의회 예비 후보자고요. 김미주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대호 후보자님이나 주이삭 의원님처럼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20도다라고 30도다라고 우리 정치권은 또 4호까지지 않습니까? 2045를 모두 한 보따리에 다 묶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만큼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을 좀 내려놔라. 시민의 요구인 거죠. 국민의 요구이고 새로운 시대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들이 있어서 또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고 더 많은 청년 후보들이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청년 정치를 논할 수 있을까? 거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회든 구청장이든 이 선거에 임하게 됐는가 라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참 궁금했던 게 하나가요. 지역에서
너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니를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안 물어보시고 아 너는 참신하니까 신선하니까 되겠다. 네, 일단 되겠다고 말씀은 해주시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단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뉴페이스니까 신선하니까 유권자들한테 신선한 게 도움이 되지. 물론 선거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뭔가 하나의 강점, 메리트가 있다는 건 후보의 입장에서는 참 좋으나 그런 것만으로 그냥 이미지용으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뉴페이스 있으나 4년 뒤 선거에서는 그러면 올드페이스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할 것이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재선의원회 혹은 뭐 의장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 의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게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요. 서는 위치도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권한도 달라질 텐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너는 신선하니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용으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들이 생물학적 나이나 신선함만으로 또 받아들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저함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참 저한테는 갈급한 거예요. 지역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니? 너가 바라는 지향성은 무엇이니? 이런 질문을 저희 지역에서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다른 청년 후보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위기에 의한 성추행도 겪어봤고 경력 단절을 굉장히 세게 겪어봤고 그리고 출산, 양육 이런 그걸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상의 불평등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모색했는데 그때 또 저희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 사는 건 이러한 기본적인 경험들을 감내하고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단체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온라인 당원으로 그냥 가입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아, 내 주변의 것들, 내가 갈급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은 제도의 개선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정치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거대 담론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또 제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와 내 이웃들과 함께 바꿔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런 활동은 하고 있으나 제가 작년에 다른 분들을 조직해서 페미니즘의 악마화를 깨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게 아닌데요. 를 설명하는 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제도를 변경하고 더 많은 그 사람이 이렇게 판을 벌립니다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민원을 청취하고 이분들의 안 온한 날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몸바쳐서 일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어 라는 권력 의지보다는 나는 정말 고생할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어 라는 당위성이 크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는 길입니다.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선한이 의원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것들 때문에 이 선거에 나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신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지가 신선한 사람 말고 정책이나 활동들이 신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만으로 소비되지 않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커다란 열망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아직 공천도 중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그걸 분배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뭔가 힘께나 쓰시는 분들
아니면 정치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런 단체에 예산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의 더 귀를 귀담아 듣고 더 눈여겨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역 의원이십니까? 선한이 의원님. 그래서 청년으로서 청년 정치, 겪어본 정치, 실천한 정치가 어떤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정치 8년차여서 약간 사회에서는 대리나 과장급?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자리 오면 내가 신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번에 8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한 1년 전부터는 그 다음 출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그건 내가 청년 당사자로서의 해야 되는 역할에 좀 충실했나, 내가 지역의 기득권과 얼마나 거리를 뒀나, 그리고 나라는 정치의 이미지가 소신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다 지켜내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사실 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그 시기가 가장 큰 지역의 적폐와의 싸우는 기간이었고, 저희 전주시 전체에 200개 정도의 현수막이 저보고 이제 물러나라, 개인의 고집으로 이렇게 시민 혈세 낭비한다고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지역사회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정말 큰 고민이 들었던 건 갑자기 막 같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젊은 청년 의원의 고집 한 명 때문에 전주 시민이 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는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쓰레기를 받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협의체들이 여러모로 기득권과 이해관계 싸움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주민 구성원을 뽑아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마냥 크게 걸렸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정작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기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민을 하고 명예훼손도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이게 조금 더 큰 권력을 가져서 정말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건가? 아니면 지역에서 이건 정말 안 되는 문제인 건가? 사실 그게 정말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만약 정치에 많이 진출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우린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기성세대보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뭔가를 부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득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청년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힘든 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분위기로 청년들한테 너 앞으로 정치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오히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대쪽 같은 정치라고 생각해? 유연해져야지, 멀리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해서 회유하는 상황들이 계속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도를 만들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딱 6개월 남았던 시점부터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조금 더 세게 싸우고 내가 오히려 1인 시위도 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좀 주저하지 않았나? 왜냐면 나는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동료 의원들도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안 가져가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모든 압박과 고민이 다 저에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딱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 몰매를 맞는 현장에. 많은 동료분들이 지켜주기도 했고 시민분들이 실제 감사원에 청구도 내주시고 같이 막 해주셨는데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 권력을 같이 행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기득권도 더 공고해진 역할을 만들겠구나라는 게 사실 저는 8년 의정활동 중에 보람찬 활동도 있었지만 지역의 정말 토호 세력과 싸우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한 정말 정치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년이라서 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초의원과 강력의원은 청년 의원이 들어가야만 정말 바뀐다. 저는 그런 확답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건 다양한 가치,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갖지 못했던 아젠다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기성세대와 환경이나 노동, 동물권, 교육, 복지 등의 이런 가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 안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청년 정치인들의 아젠다를 끌어주고 보완해주고
청년들도 이제 시대에 맞는 아젠다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좀 저는 그렇게 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에서는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으로 정치로 온다면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에 가장 빨리 취약해질 거다. 특히 정치는 선후배 문화 안에서 가장 청년들을 약자로 만드는 지역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와 신념, 자기 목소리를 잘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우리 신지은 예비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보수정당에서 찾기 힘든 여성 후보자 심지은. 네, 일단 청년 정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통 청년 정치 얘기하면은 청년들 왜 이렇게 징징대냐, 뭐 청년 정치라고 왜 핸디캡 줘야 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 저는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그 시대마다의 핵심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게 청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문제가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문제고 또 부모의 문제가 나중에 기득권으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미래 세대가 안아야 될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런 담론을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수도권의 주요 이제 핵심 공약 의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의 그런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의제였던가 그런 공약인가 그리고 강남 거주민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제일 크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청년들이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보수당의 뭐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자유거든요.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하는 건데 청년이라고 하면 아직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 삶을 살아나가면서 삶의 골목골목마다 이제 마주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가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이렇게 할 때 국가와 정치인이 그것을 그 자유를 가지고 한 선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의 불안감을 뒷받침을 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같은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뭐 소위 그 벤처기업 저희 키울 때 뭐 세금을 감면해줘서 돈을 대주거나 깎아주거나 뭐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년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대보다 훨씬 더 뭐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좀 힘든 경험도 해보고 이러는 요즘의 청년들이 수만 가지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청년 정치 하면은 뭐 당사자성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꼭 청년이 청년 정치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청년 정치 청년이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죠. 근데 보통은 그런 어떤 특수한 문제로 청년 정치를 규정을 짓는다면 겪어본 당사자가 제일 잘하고 또 절박하기 때문에 내 문제니까 더 끈기 있게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의 문제에 더해서 청년이 가진 어떤 융통성이나 소위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도전을 쉽게 하고 또 거기 안 되면 또 방향도 재빠르게 틀 줄 아는 또 자신의 경험에 빗대서 훨씬 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줄 아는 그런 청년의 특성이 더해지면은 저희 정치가 또 기득권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들고 나왔던 그 아젠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시를 규제를 완화를 해서 조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인천을 여는 거였는데 보통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면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까 타다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도 그 국토부에서 타다 관련 그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규제라고 하면 어디 로비 받아가지고 법 풀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에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또 피해를 보는 집단도 아니면 거기에 소외되는 집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 정치인인 만큼 또 그런 부분에 또 더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제 완화 과정에서 많이 챙기려고 하고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고 싶고요. 또 제가 인천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이제 집값 때문에 밀려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결혼식 할 때는 인천형 작은 결혼식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되게 의미 있고 간소하고 또 뭐 어떤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또 집을 구할 때는 또 시에서 주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시작을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마주하는 보통 청년이 마주하는 그런 삶의 골목골목의 선택에서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 나의 삶을 보듬어 주는구나라는 효용성을 느꼈고 저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인천에서 만들어가면서 보완하고 다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6분 이상으로 우리가 공통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청년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각오와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청년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청년이 하는 정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정치로서 청년 정치를 좀 사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청년을 부르는 이제 유권자와 국민들이 청년을 호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성 정치가 했던 거대 남론 중심의 기득권 중심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공고하는 이런 어떤 정치 질서와 정치 구조의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소통하는 정치, 그런 다른 정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해서 저희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개별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까 합니다. 그 시간은 한 4분 정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딱 들면 시간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 바쁘시겠지만 우리 선한이 의원님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청년 선대위원장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청년들의 결집된 어떤 표가 0.73%라고 하는 역대 최소 표 차이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거 직전에 나왔던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16에서 20% 정도의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습니다만 그거와는 다르게 0.73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졌는데 지기는 뭐 마찬가지 졌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선한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0.73%라고 하는 역대 최소 득표 차이를 가져온 주요한 동력은 바로 청년 세대들의 어떤 표의 결집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정치학자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평가이기도 해요. 그러면 선한이 의원님께 생각하시는 이 청년 정치의 세력화의 원천,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어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청년들의 어떤 투표권자로서 이렇게 표의 결집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고민했을 때는 민주당을 찍어야 될 명분을 많은 청년들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을 싫어하는 청년들 아니면 후보를 싫어하는 청년들 그럼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는 그리고 약자를 갈라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 그리고 그걸 같이 이 갈라치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좀 오래 걸렸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실제 등장은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는데 사실 그분의 활동과 이런 것들 잘 엿보내지 못했고 선거 한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저희가 2030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돌린 2030 여성들의 지지 선언을 단순한 이틀 3일에 7,400명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에서 그게 회자되고 사실 그러면서 좀 결집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여성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근데 그런 지점으로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생기고 그게 사실 망설이던 지지자들에 대해 표가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건 그 어떤 여성 청년으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했던 활동들 사실 N번방 사건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 워낙 큰 회자가 됐었고 그 사건이라는 게 사실 그 사건을 보면 거기에 피해자는 정말 다양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아동들도 있고 그런 정말 추악한 사건을 굉장히 목숨을 걸고 밝혔던 그 스토리 안에 굉장히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걸 지지할 수 있는 흐름으로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말 청년이어도 스토리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렸던 거고 사실 민주화운동 세대처럼 가자 하고 단일 목표를 세워서 가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쟤는 저쪽 당이니까 얘기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또 더 없거든요. 저도 지역 모임에서는 제가 이거 되게 무슨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라북도 전주기 때문에 여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모임을 하는 데는 저는 야당이에요. 녹색당 정의당이 더 많고 여기에 노동당 하시는 분, 뭐 민중당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활동 안에서도 계속 아젠다를 서로 공유하고 입장을 계속 토론하는 모임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개방적이고 또 단일 목표는 아니지만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는 게 청년 정치를 지향하는 또 청년 활동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나가가지고 같이 결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연대가 되지 않거나 결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세대에서 청년들은 이제 MZ세대로 더 내려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거의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 수업이 가장 온라인 수업과 사회활동 그리고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교 정문을 걸어보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들과는 사실 그들의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결집이 드러날지 아니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집할지는 사실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함부로 좀 추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들이 어떤 아젠다로 새롭게 등장할지 이거는 저희 이제 청년의 이제 2030인 저희들도 그들의 활동과 결집을 지켜보고 지지하고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당사자들 굉장히 아마 거대 정당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많은 청년들이 등장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바라볼 거라 생각해요.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저는 요즘에는 뭐 음주운전, 윤창법 이후 음주운전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저는 학교폭력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폭로 그리고 아니면 폭로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제 제보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실제 밝혀지지 않지만 어떤 청년이라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에 합법을 일으킨 가해자가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는 건 피해자들한테 진짜 엄청난 공포를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의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과정들이 좀 모든 정당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청년이어서 청년을 찍는다라는 건 사실 지금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훨씬 까다로운 방법으로 청년 유권자들이 청년 후보자들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이야기에 다 박수가 저절로 쳐지고 싶으시네요. 서로 격려하면서. 자, 그럼 우리 주의사 예비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광역 기초의회에 출마하시는 하고자 하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자격 평가 시험을 실시하죠. 그렇죠. 17일. 네. 그러면 재선에 도전하시는 우리 주의사 예비후보님도 시험을 봐야 네, 되는 건가요? 당연히 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경선 과정을 거치는 네. 이게 참 신선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새로운 실험이고. 그래서 우리 주의사,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시험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실제로 후보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엄청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나누면은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이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 2번 보고 갈 텐데 이 윗세대 분들은 한 6번, 10번 보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예. 실제로 제가 한번 공부 안 하고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선거법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거법은 항상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거 함정이 있다 보기에 예, 그럴 정도로 정말 그 기본적인 그 지식들이라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취지. 그리고 사실 사람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출마자 같은 경우는 이 정량적보다는 사실 질적인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그간 이 질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차원에서 공심위에서 어떤 특정 공심위원과 친하다든지 지도부나 국회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공천을 받는 경우들이 아니 사실 절대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시범적인 도입이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시험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 뭐 90점 이상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100점이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60점인데 공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말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여러 실제로 의정활동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가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점수와 나중에 그 결과들이 그때는 정성적이잖아요. 이 결과가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정비례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좋은 제도였던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 시도 자체가 좋다고 보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하는 어떤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 이제 이게 공약이었는데 이거를 한 취지는 사실 이 보수 정당이 2030 세대에게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당에 들어와서 당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60대 이상 당원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세요. 이 당원 구성이 바뀌어야지 정당이 바뀌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은 젊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당이 공정하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맞네요. 정확하네요. 자, 그럼 우리 김미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공천 할당제 같은 공천 확대 문제 이외에 당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선거운동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추천 보조금도 생겼고 이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요.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저희 당 얘기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여성 할당 방안을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기초광역의원 30% 의무 할당 그리고 전략공천 50%는 청년 여성에게 할당하는 걸 권고했고 비대위가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거는 대구시당에서는 정치 신인 청년 여성 공천 과정에서 각각 25%를 합산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여성 청년 후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대구시당에서는 열린 거죠. 각자 이제 다른 이제 광역시도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내놓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단순히 이번 선거를 청년 후보를 들러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수로 뛸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청년 후보들을 낼 수 있고 필드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보완점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제가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또 여성 후보에 대해서 선거 비용 혹은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지원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국 여성개발원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나 여성의원의 여성 참여가 낮은 이유로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권 선거예요. 선거엔 돈이 든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선거에 돈이 드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경선을 거쳐서 어쨌든 공식 후보가 되면 그때는 소요 경비에 대해서 선거부에 보존을 받잖아요. 득표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런데 청년 후보들이 이제 도전장을 막 냅니다. 사실 경선에서 탈락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이 제도를 통해서는 경선 비용은 보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후보들이 공정하게 어쨌든 지금 많은 후보들이 경선이라도 붙여주십시오. 나를 컷오프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청년 후보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그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필드에 올라와 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나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굉장히 큰 제한점이 뭐냐면 여성 후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성 후보들은 동창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 후보는 남성 후보보다 선거 자금 동원에 있어서 열악하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불과 2년 전 총선 때 여성 후보가 마스크에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본인.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보통은 여성 후보가 나오면 배우자이거나 예, 혹은 수행으로 봐요. 그래서 남편 후보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공고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왜 계속해서 안 바뀌고 있을까? 세월이 그렇게 무수히 지났는데 보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고 혹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편화된 정보들이나 뉴스에 지나가는 장면들로 볼 텐데 보면 다 남자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 뭐 대변인 한 명 혹은 진짜 거기에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게 계속해서 너무 오래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4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정당의 각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녀 동수로 하고 새 정부 내각 구성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안배도 없고 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능력만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비춰줘야 정치가 누구의 영역이 아니라 더는 우리가 마스크에 본인이라고 쓰지 않도록 하여야 그때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동등하게 필드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반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지은 예비후보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기초자격 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올해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아직 젊고 네트워크 아까 말했던 천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네트워크가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후원의 제도가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자금이나 어떤 조직력 면에서 열세 있는 우리 청년 후보들에게 당이나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어떤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 당 기초자격평가제도 이제 소위 PPAT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당대표 공약이었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선거 제도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게 끼어들어도 되나, 그리고 이제 일보다 이걸 공부하는데 더 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청년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지역 현안 챙기고 입법 예산이랑 관련된 이슈들 보는데도 급급한데 이거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또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가치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데 유도시키는 게 아닐까. 정치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난이도를 너무 쉽게 해도 안 되고 어렵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출마를 선언을 하고 지역에서 이제 부딪혀 보니까 그 안에 뭐 방식을 떠나서 청년이 이제 처음에 정치 시작하고 이런 제도에 기대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작함에 있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주는 기능은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 공천은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겠지만 좀 굉장히 깜깜이인데 그래도 공천 과정 중에 일부라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공표하는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장치가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에게 좀 등용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후원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후원의 모금 과정을 저도 이제 옆에서도 지켜보고 하면은 결국에는 후원의 모금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해주거나 어떤 단체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은 그런 조직이나 인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저도 그렇고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런 통로가 적다 보니까 쉽게 이제 외부 그 소위 말하는 돈줄 이런 통로 이런데 좀 많이 현혹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뭔가를 빚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의사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에 그런 고민이 되고, 그래서 뭐 그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다른 경로로 돈을 대준다고 하시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세상 이런 건 없는 거죠. 내 소신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그 민주당 이탄희 의원님께서 그 전국민 정치 후원금법이라고 해서 이게 어차피 10만 원을 내면은 그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1만 원을 전 국민에게 바우처로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그게 골자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청년 정치인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돈 많은 사람이 뭐 특정 정치인들한테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법안도 저는 등장했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당 차원에서는 그런 그 캠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당에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이런 정치인의 후원 계좌가 이거고 이런 홍보가 부족하니 우리 당 차원에서 청년 정치인을 그러니까 프로모션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 차원이나 입법적인 부분에서 당이 그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정진영 예비군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별도의 청년정의당을 둘 정도로 저희 청년당원 조직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포구에도 청년당원들이 어떤 파워를 발휘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당원들과 어떤 방식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정의당 내에 있는 당내 당이죠. 청년 정의당은 청년들이 좀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도 좀 개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들 따로 청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의제를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냥 뭐 교육하고 모집하는 공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이름으로 정말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법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청년 정의당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당 저희 마포구 지역위원회 제가 현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으면 청년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 내에서도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당에서 주축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이 좀 그런데요. 일단 후보인 제가 저도 이제 청년이고 그리고 저랑 함께하고 있는 이제 사무장도 청년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장, 홍보팀장, 정책팀장 전부 다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 정의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의당 내에서 지역위원회 내에서 이렇게 의결권을 갖고 모든 정의당에서의 지역위원회에서의 상황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성과가 결국 청년이 만들어낸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의결권을 갖고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고 좀 걱정들을 하는 분들을 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국회 비서관 경험이 있는 당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이미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뭐 상근직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당면한 사회 문제들에 아예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벗고 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최전선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정의당에서도 저희 마포구 지역에다가 유독 좀 젊고 좀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만은 다른 지역은 또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우리 청년 당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의결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 선배님들이 자리를 내주는 역할들이 많이 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득권 저희 선배님들 4050에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이제 4050 이제 진보정치 선배님들은 먼저 청년들에게 대학생 당원들에게 부위원장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사무장의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응원해주고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열심히 또 쟁취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 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당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함께 좀 시너지가 어우러져서 지금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정말 청년 당원들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선대위 선거 운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하는 이곳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이미 다 구성원들로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선배님들이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욕심과 또 열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청년정의당과 마포구 지역위원회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성장로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만 청년은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청년이 성장할 공간인데 사실상 청년 정치 필요하고 청년 후보자 필요하다라고 지금 갈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선거가 지나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또 정치 자신의 영역에 탑재하게 바쁜데 이제 그런 일들이 거듭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정치의 부름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정치 참여를 후보로 나가야 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첫 번째 개별 질문에서 우리 이대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6분의 패널분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요. 기초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사실상 국회의원보다 더 큰 규모의 조직과 네트워크,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 비용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경선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준비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이 큰 조직과 네트워크,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면밀한 선거 전략,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더 근본적인 답변을 하고 싶었어요. 두 가지가 제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참모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유권자들이 우리 대표자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모시는 이 정치인을 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잘하셔야 된다. 이분이 더 훌륭한 분이 되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무책임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제가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더 훌륭하고 믿음직스럽고 사력 있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후보자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선거 비용 네트워크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조직과 네트워크와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 차일 만한 정치인인지 아닌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늘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더 정직해지지? 더 뛰어나지지? 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도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친구가 내지는 처음에는 이제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를 되게 무시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반응을 별로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선거 전략이고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편견을 많이 부숴야 돼요. 원래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렇게 치러야 돼. 이런 조직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처음엔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안 갖고 있는 걸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3개 구가 있고 각 구마다 20-30만 명 그리고 분당구는 40만 명 넘게 사는데 거기에 어떻게 조직책을 한 명씩 다 몇 명씩 모시고 오겠어요.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시간을 되게 낭비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생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프리랜서를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뭔가 게을러지거나 해이해질까봐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편씩 쓰기로 혼자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런 루틴을 만들고 그걸 이제 주변에 계속 퍼뜨리다 보니까 나름 그것도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출마 선언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길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제 팀원들이 줬던 피드백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솔직하게 말해. 괜히 막 네가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마치 이 도시의 어떤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인 것처럼 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이걸 시작한 이유 있잖아. 그걸 그냥 얘기해.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이제 코로나 격리하면서 매일 수정하고 저녁에 그 줌 회의 열어가지고 한 번씩 계속 이제 발표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고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결과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 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진정성 있게 하니까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우나 아직 통하지는 않은 상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많이 보셨네요. 여기서 투표하면 제가 성남시장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무도 제가 막 거기 댓글이 그런 게 달리더라고요. 포항 시민이 마음으로 선택한 첫 번째 성남시장. 유권자들이 안 보시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최소한 재미라도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비해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누가 줄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한테만 잘 보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도 딱히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다음에 혹시 또 선거를 나가시게 된다면 자치단체장 선거도 한번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다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6분을 모두 우리 단체장 선거 대선 후보로 대선 의원 단체장으로 오시는 일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개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이 의원님, 전주시의회 재선 의원이신데 저희 성평등 문제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의회, 성평등한 전주시를 탈바꿈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이 의원에게 지방 정치는 어떤 세상을 꿈꾸게 했고 또 지속 가능한 지방 단위에서의 그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했고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대호 후보님 얘기하셨지만 청년이어서 선거 운동도 신선하게 하고 뭔가 활동도 다 파격적으로 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다 했는데 신선하고 파격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서 오히려 그 신선과 파격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신선하고 파격이고 개소식도 안 하고 선거 운동차도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성평등의 후퇴와 진보를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시의원할 때는 양성평등 기본법 관련해서 조례를 모두 개정해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이제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랬을 때 마침 전주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고 도의원을 가신 분이 계셔서 그 의원님하고 제가 전라북도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 성평등 기본조례를 모두 맞추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된 흐름은 이제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거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얘기에 나는 그렇게 후퇴할 수 없다 이제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 의원님들과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되게 어려웠던 게 공무원들도 그래서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의원님들도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근데 저는 사실 지역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이제 삭제하고 저출생을 써야 된다. 출산 장려팀 없애야 된다. 이건 인구 정책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영역에서 단어를 바꾸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단어가 바뀐다는 건 인식이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이 성평등이 나가야 되는 나가고 있는 과정을 굉장히 뒤로 다시 후퇴시키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과정들을 엮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성평등이 계속 진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얘기하는 의원들이 없다면 이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여력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성휴게소가 없어졌었어요. 왜 없어졌냐? 우리는 아이를 낳을 여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휴게소가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되고 근데 남성들은 뭐 체육단련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활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 이게 당사자가 없어지는 순간 제도가 없어지는 건 너무 순식간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사실 그러면서 저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성평등의 역할에 활동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 정말 저는 지역 정치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적으로 한다면 성매매 집결지가 이제 올해 마지막 업소까지 폐쇄되면서 전체 다 폐소가 됐는데 8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업소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실제 자립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써주신 편지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평등 플랫폼을 만들고 그 또 성매매 가장 큰 성매매 업소를 매입했을 때 여기 다시 에너지 센터 재활용 재활용 센터를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 8년의 과정 안에 어떤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건 하기 어려우니 하지 마 손대지 마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들을 봤거든요. 사실 전주에 있는 그 성매매 집결지는 벌써 60년 정도가 됐고 그 주변에 대형마트도 있고 시청에서 50m 거리예요. 그리고 아주 전주에 유명한 고등학교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게 시청 바로 앞인데도 폐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제가 그런 활동을 할 때도 몇몇 의원님들은 그런 거 하지만 풍선 효과 때문에 우리 동네에 더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히려 그런 활동하고 없애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들어가서 더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얘기한 거 공부하고 얘기하세요. 성매매의 이 성산업의 구조는 전혀 다르고 이 여기에서의 이 성구매를 하는 것과 원룸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해서 성범죄를 더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여성을 세워서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원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그런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고 저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지역이 가장 바뀔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제가 그때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몇몇 분들 중에 이 업소와 연관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그러니까 포주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저한테 실제 그 여성들을 만나봤냐, 그 여성들은 생각보다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역시 연고가 없어야 노정 활동을 깔끔하게 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평등에 좀 진일보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 시작으로 인해서 대구, 전주, 수원 정말 다양한 곳들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운동을 했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아직도 시집도 안 갔고 애도 안 낳아본 여성 정치인 현장에 나가면 딸이냐 며느리냐 자원봉사자냐라는 얘기를 듣는 후보지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후보들이 본인이 후보다라고 계속 자기를 확인하면서 선거하지 않는 과정들이 빨리 정치 안에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 의원님, 그 서대문구의 재선에 지금 도전하는 분인데요. 남성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성평등 예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던 일이 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기초 및 광역단체가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건 재선 위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초선입니다. 네, 이 대선 도전. 대선에 도전하셔서. 네, 사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의원들이 뭐 10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만 성인지 예산 사업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딱 내용을 보고 지적만 할 수 있어도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요. 성인지 예산서상에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종류 3가지의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양성평등 정책 사업 있고 성별 영향평가 사업 있고 지자체 공약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 공약 사업은 뭐 그냥 구청장이 뭐 어떤 특정 성에 대해서 공약을 하면 그게 다 글로 몰아가고 양성평등 사업이 특히 한쪽 성으로 예산이 너무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분을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좀 이것도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면서 성인지에서 예산서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할아버지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성비를 맞추는 사업 참여자들 성비를 맞추는 이런 굉장히 라이트한 굉장히 그 가벼운 느낌의 그 목표만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업에 할아버지들이 덜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 아니고 각 성마다 왜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지 성별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가족부에 이제 이 성인지 예산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하는 부서들 기획 파트, 예산 파트부터 해가지고 여성가족과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거기인데 여기서만 이제 우선 어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항목화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지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돼 있긴 한데 왜 성인지 예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확실한 정립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그러면은 반대로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요. 저희 서대문구에는 여성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센터는 확실하게 양성평등 사업이에요. 여성분들만 참여하니까. 여성분들의 권리 증진 그리고 일자리 확충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옷꽂이 또 뭐 옷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사업들 그런 판단들로 그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여성분들이 그러면은 다양한 산업 안에서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취지라고 인지를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면 목표를 보고 질문을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보면은 여성분께서 뭐라 그러죠? 나무 목공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이런 좀 전문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옳지.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그 기존에 하는 거 보내버려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남성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남성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를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본인은 그 과거에 일을 하시던 그런 어떤 힘 쓰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쓰레기 줍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욕구를 파악하고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정책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없이 그냥 여성 남성 구분하고 비율 맞추고 이거는 굉장히 하수 정책이고 그것만 장려해왔던 수준의 정책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진정한 성인지 예산 사업의 취지, 성평등 사업의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성평등 재정 운영은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사실은 원래 처음에 섭외될 때 1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다가 그래서 4시에 사실 일정이 있어서 죄송한데 부득이 먼저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미주 우리 후보님, 직업인이자 여성, 엄마로서 생활정치 무게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김미주 후보께서 꿈꾸는 성평등 정치는 어떤 모습이고, 또 주민들과 어떤 의제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저는 당사자성의 발현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들, 여성이자 엄마이자 뭐 직업인이자 뭐 한 사람의 배우자이자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혹은 정치의 영역에 발 디디려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로서의 정치가 따로 있다거나 뭐 여성으로서의 정치가 따로 있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의 공백 너무 처절하게 느꼈고 저출생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주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고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에 제가 꿈꾸는 성평등 정치를 꼭 이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군림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존의 기득권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매년 초가 되면 각종 단체나 뭐 학부모 단체나 이렇게 부르세요. 지역의 구의원분들이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딱 걸터 앉으십니다. 올해 얼마가 필요해? 그건 하지 말고. 에이, 그건 하지 마. 그러면 다들 네, 그렇죠. 그 예산이 당연히 그 부분에 쓰이라고 나오는 예산인지 저희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다 주거나 혹은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해주는 이 한 사람의 약간 세이브죠.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한 손을 걸터 앉고 군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 4년 뒤에 나 또 찍어줘라는 지지 세력을 이렇게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더 이상 군림하지 않는 것. 그 말씀하신 제대로 된 소통일 텐데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뽑아달라고 하고 이걸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4년에 한 번씩만 고개를 숙인다. 그 막 열심히 전화하다가 전화 한 통화 없더라. 이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안 아쉽다.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해나가야 되는 판을 바꾸는 시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진 철학 중에 하나가 No one left behind거든요. 차별을 철폐해야겠다. 혹은 이제 전장에서 우리 동료는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잘 들려왔던 세력이나 그룹들이 있죠. 혹은 각 지역사회에서는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 단체. 왜 이렇게 회장님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회장님들을 제가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귀 기울여야 그제서야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눈을 여겨보려고 해야만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더 집중하고 그리고 혐오를 유발하는 세력들 나의 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하는 그런 정치는 우리 세대로서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연대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연대해서 꼭 바꿔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 현장에 가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게 불옷살롱인데요. 옆에 계신 선한희 의원께서 우리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아카데미 할 때 그때 강사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에 보면 이제 제가 예산을 들여다본다 그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슈가 됐어요. 여성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들여다보면 정당에 따라서 갈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 당과 당에 있어서 정쟁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는 것은 중요하나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옷살롱을 만들어서
이 당에 있는 사람이건 저 당에 있는 사람이건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털어놓고 얘기하고 힘을 합쳐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고 동력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지은 후보님 비례대표로 이제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비례대표의 독자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과 좀 다른 이제 맥락이긴 한데,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경선 배틀도 통과하셔야 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어떤 강점이라든가 만약에 선거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그런 강점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선거 전략의 방향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사실 비례대표 제도라는 게 그 전문가를 이제 당의 전문성을 키우자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지금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그냥 인천 지역에는 그 청년이 없고 여성이 없다 이런 게 그냥 공공연한 평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최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집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많이 오면서, 특히 혼자 살 때는 서울에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보통 이제 그 수도권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서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지금 저희 인천 지역에도 많아졌어요. 인구 면에서도 많아졌고, 여성 청년들이 이제 고용 문제 뭐 이런 여성 인권 같은 것들을 최대 이슈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넘어왔고,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력 면에서 저의 이제 어떤 경선 과정에서 경쟁력으로 뽑을 만한 게, 제가 일단은 인천시당에서 이제 대변인을 했었는데, 대변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논평이나 보도자료나 뭐 어떤 정책들이 나가면서 청년 여성이 없으니까 그런 시각들이 전혀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가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좀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이 담긴 논평들이나 정책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저는 그것을 원하는 그 정책 수요가 있는 그런 청년 여성 시민들이 인천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청년위원회, 뭐 차세대 여성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또 청년 여성들을 좀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교합을 하고 또 같이 아젠다를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도 뭐 저희도 지금 뭐 갈라치기 전략이다, 뭐 젠더 갈등이다 이런 거 있지만, 또 결국에는 그런 갈등 내에는 저희도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청년들의, 그리고 뭐 그 세대 안에서 뭐 또는 젠더 안에서의 계층 갈등,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인구 정책이나 미래 불안감의 주체인 저희 여성들이 좀 많은 수요, 정책 수요를 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의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진영 우리 후보자님, 그 아까도 이제 공통 질문에서 좀 기후 위기 관련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방정치 차원에서 실천 과제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죠. 이건 제 상식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를 지방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대안들을 제시할 건지,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쭉 제기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들이 또 있고, 또 이런 걸 선거 의제로 하면 어떤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연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민사회 단체와의 거버넌스는 또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후 정의는 뭐 거대 담론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다루지 못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부, 뭐 기업, 개인 모두 다 할 것 없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고요. 특히 이제 마포는 기후 위기에 좀 이슈에 좀 민감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비건 식당이나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음식물 쓰레기부터, 그리고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또 뭐 비건 식당 이용하기, 이런 정도가 아마 가장 밀접하게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좀 이런 곳에서 좀 제로 웨이스트샷 또는 비건 식당이 좀 더 확충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나 좀 이런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고요. 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가 이제는 막 죄책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막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보면은 요거 아무리 뭐 설거지하고 내놔도 정말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내에서도 상인들이 용기 내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이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장바구니도 이제는 다들 이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가면 뭐 음식들을 다 담아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지금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반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 입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진보 정당의 정치인이 마포구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이미 지금 시민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다져놓은 캠페인 같은 것들을 조례화하고 좀 정책으로 명확하게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뭐 지자체에서의 역할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 발전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건강 문제, 미세먼지 문제, 뭐 일회용품 모든 것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 분명히 기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좀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이교훈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교훈 특별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해오셨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어떤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표를 얻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던 거, 어떻게 보면 패배의 원인일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더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직 후보자가 공직자가 갖춰야 될 어떤 젠더 감수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 말고도 사실 저보다 더 큰 노력과 고생을 하시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같이 동료로 일했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들이 좀 소개가 되어서 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고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 사회적 인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 가졌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아무리 많은 추억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건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공당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일들을 계기로 실제로 많이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 지형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엄청 잘할 거라고 뽑아주는 유권자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더 관심이 있는 정당들과 같이 협치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이슈에서의 역할이지. 전 더불어민주당을 사람들이 지지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3번이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정치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세상에 다양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들 닥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표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높이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부당한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더 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그 임명받은 취임한 이후에 안희정 그 지사의 그 진상 관련해서 이제 조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전 그런 게 민주당 정신의 어떤 바람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할 자신 없으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선거 후보자가 갖춰야 될 그 젠더 감수성보다는 다들 전 당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문제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 피해자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명운동하고 칼럼도 쓰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많은 추억들을 함께했던 분이죠. 근데 뭐 그 분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소중한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자고 그러면은 난 여전히 네 친구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분 모시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지난 1차 원탁 토론회 때 모셨던 김원웅 우리 후보님, 예비 후보님이신데 몰랐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웅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청년 정치, 그리고 어떤 각오와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출마하게 됐는지 그 생각들을 짧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주이삽 의원님 의원 투수로 투입된 김연웅 무소속 예비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뒷면에 볼펜으로라도 악필로 이렇게 김연웅 이름을 쓰는 게 또 청년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저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 은평구 역촌동 신사 1동 구의원에 도전한 무소속 예비후보 김연웅입니다. 앞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첫 번이니까 조금만 시간 양해 부탁드리면은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소속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정당의 대표주자라면 저는 정치 미래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표하는 그 정당들이라면 골라서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간 이번 대선, 그 다음에 최근의 정치 단상을 떠올리게 되면
질문들로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을 제가 받았던 질문들 혹은 떠돌았던 질문들. 당신 팸이야? 아니야? 당신 검수한박 지지해? 안 해? 당신 어디 당이야? 너 누구 편이야? 그런 말들. 사실 그런 말들은 저희 청년들이 기대했던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생존, 내일의 일상, 특히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우리 청년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데 이 정치라는 것에 결과물이, 효능감이 너무 절실한데 국회는 그리고 각 의회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단상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계에다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외치고 각종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몰라주냐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 들었고 이번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뭐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무산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그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데 이 지방자치와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시작일 뿐인데 한 걸음 떼기조차도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한박 네 글자에 계속 매달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현시키고자 매달리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치는 대체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같이 미래를 위한 정치가 뭔지 또 모르겠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는 정치는 왜 이렇게 적은가? 그리고 동시에 조롱과 차별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쉬운 길만 가고자 하는 정치인만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어려운 길을 내가 가보자. 선배들에게 기대하기보다 동료들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어려운 길을 가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말들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무소속으로 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간단합니다. 청년끼리 시민끼리 파이 뺏기를 시키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당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더 크고 더 좋은 파이를 구울 수 있을까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때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제안하는 혹은 정치에 제안하는 3가지 맛의 파이 레시피를 갖고 왔는데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출마를 계기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한 지방의 좀 중앙정치 매몰을 좀 해소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중앙정치에 매몰돼 있고 그게 결국 공천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부분이 그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입니다. 이거 이번 대선에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고 14년째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너무 심각한데 제가 이제 상남 플래닛이라는 심리상담 웹 플랫폼 사업을 대표로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좀 개정해서 정신건강 검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연대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여전히 요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는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평등이나 공정 같은 것들 아까 주의사 의원님도 정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당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공론장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서 일부는 정책으로 일부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내서 좀 모두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하자. 이렇게 3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최종적인 여기 계신 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은 혼자 만들 수 없는 레시피예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라도 결국 그 재료가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만들었을 때 그 과정도 빛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우리 정치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정당이랑 지역을 초월해서 당선이 됐든 안 됐든 전국 기초광역의원 연대체를 좀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성정치인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 아까 얘기했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것들은 기성정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대체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기성 정치가 못하는 협치나 연정을 저희부터 보여주면 오히려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또 여러분들 함께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기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도 물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2시간 내내 함께해 주셔서 저 대단히 딱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아, 괜찮을까요? 예. 예, 제가 마이크 네. 네. 제가 여기 와서 청평등 정책을 실천하라 했는데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전부 다 기후 위기와 청년 정치라서 제가 얘기를 못했거든요. 저는 이 페미니즘과 기후 위기가 별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여성의 인권은 유린되었고 노동력은 착취되었죠. 똑같이 환경과 자연도 인간이 착취하고 있고 계속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로 우리 지구는 망하지 않고 지구는 아프지 않습니다. 단지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지는 길로 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같은 가치로서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